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오늘은 첫 주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미래통합당은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표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PK 지역에 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부산을 찾아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각 당의 선거 전략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선거 전략 요충지에다 네.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영남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집중 화력을 퍼붓고 있고 네. 또 통합당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지금 화력을 집중해서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전략은 민주당은 국난 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코로나를 반드시 합력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 아래 코로나 일꾼론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슬로건도 국민과 함께 이깁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실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뭐 재난 기금이 좀 잘못됐다라든지 네. 코로나 방역이 잘못됐다라든지 그러면서 경제 실정을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부 견제론보다는 정부 지원론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우리가 뭐 등산을 하거나 운동할 때 집에서 신발을 질끈 동여매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은 텃밭, 강세 지역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절대 우세 지역이고 지난 총선까지만 해도 지금 뭐 통합당이 40몇 석밖에 못 얻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의 여러 가지 의석수가 지금 122석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국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이고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그리고 한국당, 통합당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그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대구, 경북보다는 이제 부산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봤을 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산, 울산, 경남을 찍고 대구, 경북을 지나서 충청 그리고 경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울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당의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서로 대세론을 잡기 위해서 초반 삿바싸움이 상당히 네. 치열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각 당의 집토끼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산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인 그런 출정식이었다고 봅니다. 예, 매번 총선마다 뭐 당시에 좀 이슈들을 각 당에서 부각을 하곤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역시나 좀 가장 부각을 하는 이슈는 코로나19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만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난일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 야권 통합당 측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맹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부의 초기 방역이 굉장히 실패했다. 라면서 이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했다라는 걸 하나 하고 그리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56%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40%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한다. 그렇지만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그 절반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47%는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이제 여론조사는 37%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힘,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거 플러스 또 총선 전략에도 이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하나 뭉치자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로나 일꾼론을 밀고 나갈 것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경제일까요, 이번에도? 뭐 경제인데 경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경제 심판론이죠.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먹히지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지금 동반 상승하는 것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예. 그 국가의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까지 이 56%라는 것은 취임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그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슈가 최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이런 지금 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전염병 사태에서 경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것인가 당면 과제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든가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일정 부분 막혀 있다고 봅니다. 네.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로 좀 가볼까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 또 황교안 대표 종로구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황교안 후보 미워하지 말라. 서로 협력을 좀 해야 되는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우리가 있을까요? 이낙연 전 총리 하면은 역시 고수 아닙니까? 예. 총리 시절에 국회 대정부 질의 들어오면은 네. 사이다 발언, 촌철 살인 같은 그런 발언으로 야권의 공세를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제 달인으로 굉장히 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서로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국난을 앞두고 서로 힘을 합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계곡. 위기의 강을 건너는데 국민이 낙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정부 견제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정부 지원론을 뒤집어서 얘기를 네. 한 거겠죠. 그래서 나도 비록 황교안 대표가 경쟁자지만 네.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네. 얘기는 결국은 현재의 국난을 가지고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실정을 강조해서 정부 심판론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더구나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네.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은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메시지 중에 보면 혹시 제 마음속에 황 대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꾹 참고 반드시 뭐 입을 다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령 개인적으로 네. 경쟁이 지나쳐서 미움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당신도 나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 보호라는 대의 명분 앞에서 당신과 나하고 사소한 경쟁, 사소한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밝힌 얘기는 결국은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견제론, 정부 심판론을 사전에 무력하게 시키기 위한 그런 고도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물론 본인은 예. 아니다. 나는 순수하게 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외래 환자를 진료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내과 의사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당대표실에서 추모 묵념 행사를 열었고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SNS 글을 통해서 추모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균과 우리 국민, 정부와 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 영웅들이 있고 전사를 하면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우를 많이 해주고 예.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순국했다고 봅니다. 그런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재난과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쟁의 거리라든가 물론 어떤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뭐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어떤 대표적으로 또 지도부가 묵념 행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저런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한 어떤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어떤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과 통합당 또 비례정당을 위한 이 한몸 선거운동도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숫자 15를 좀 1과 5로 나누는 떨어뜨려서. 쌍둥이 예. 버스도 있었고 또 옷을 뒤집어 입는 편법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좀 꼼수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네,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꼼수 선거 운동임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꼼수 선거 운동이 이번에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처음 등장을 했냐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비례위성 정당이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제로는 한 몸인데 선거법상으로는 또 똑같이 공동선거위를 구성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피해 가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꼼수 선거운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같이 똑같은 쌍둥이 버스를 네. 만들었는데 4월 15일 날 투표합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띄어놨어요. 일자고 오자를.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일자는 결국은 민주당이고 오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기호니까 예. 선관위에서는 떼놔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 것 아니냐, 제한한 것 아니냐,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선관위에 그런 요청을 수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 미래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집어 점퍼를 입었어요. 예. 입다가 거꾸로 또 뒤집어 입었거든요. 왜 뒤집어 입었겠어요? 밖에는 예. 이제 그렇죠. 기호가 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호가 있으면 또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호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뒤집어 입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꼼수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빨리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이런 비례 위성 꼼수 정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당장 우리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법은 이렇게 꼼수로 피해갈 수 있겠지만은 유권자들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도록 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제재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도 지금 뭐 편법, 꼼수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도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괄적인 그런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건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과 5 이런 것들은 시정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시정 요구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급작스럽게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이 되고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선거법 개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고 선관위도 상당히 바빠졌다. 일정 부분 상대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선관위에 제보를 하고 예.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편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서 일정 부분 어떤
규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원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면 또 뒤집힐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선거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표로 확인을 했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한국갤럽이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 의사를 물어봤는데 미래한국당이 23%, 시민당이 21%, 정의당은 11%, 열린민주당 10%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지지층의 표 분석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은 일정한 그 패턴, 지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41%인데 예. 민주당의 사실상 비례 위성 정당인 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21%예요. 예. 그러니까 20% 포인트가 준 거예요. 예. 그런데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23%인데 그대로 통합당 같은 경우는 또 한국당도 23% 그대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위성 정당이 20% 포인트가 줄었는데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 한국당은 그대로인가?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빠져나간 것만큼 대체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정의당으로 가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열린민주당이 10%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4%에 불과한데 네. 정당 투표 비례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11%, 그러니까 7%포인트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런 게 더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왜 이렇게 더 강화되냐면은 열린민주당에서 이른바 조국 지키기 또는 윤석열 때리기를 하면서 예. 이 프레임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친문 또는 이 친조국의 강성 지지자들이 네. 그만큼 더 열린민주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면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시민당의 예.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범민주당의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면 예. 일당을 만약에 통합당에 뺏기게 되면은 국회의장 자리도 뺏기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정철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네. 그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열세랑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선대위원장 예.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판세가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대통령 지지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런 것을 이제 시속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당이라든가 비례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당선 수치도 상당히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확실한 당선 가능 지역이 3석밖에 강남벨트 3석밖에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으로부터는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론조사는 그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여론 지표가 숨어 있다고 숨문표가 많다고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숨문표가 과거에 10%라면 이번에는 한 5% 정도로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뭐 오랫동안 정치를 한 그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고 물론 선거운동 초반이지만 중반까지 이것을 박빙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당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 예, 아까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게 마지막에 무당층이 또 25%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수에서는 하는 말이 이제 샤이 보수, 샤이 야당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25%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물론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야당은 뭐 통상적으로 과거에 어떤 정치 탄압이 있을 때는 답변을 잘 안 하는 그런 추이가 있었는데 현재에 봐서는 어떤 핸드폰으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0% 정도 그리고 25%라면
이것이 앞으로 5% 정도 줄어서 샤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많아야 저는 5% 정도밖에 샤이 보수가 수모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의 여론 쪽 조사, 특히 앞으로 일주일 전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이라든가 각 당에서는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총선 투표일을 10일 정도 남겼는데 창원 성산, 경남 창원 성산 진보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지금 무산이 됐죠. 일단 뭐 인쇄가 돼도 좀 손해일 텐데 투표용지 인쇄 후에 단일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는 없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단일화는 이미 안 된다라고 예.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지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강기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40%를 넘어가지고 나머지 세 후보가 합쳐야만이 간신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도 0.5% 그러니까 한 504표 차이로 단일화해가지고 범여권, 범진보 후보가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대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현재 여기서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당까지 그대로 질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까지라도 다시 단일화를 해서 이기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방법만 있다면은 막판에 전격적인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본인들은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물밑 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막판 극적 협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진보라고 지난번에 선거법 협상에서 정의당의 포플러스 원까지 해서 민주당을 상당히 협조해줘서 공수처까지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원 성산은 전통적인 어떤 노동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서 합치면 민주당 계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9대 총선 때는 단일화가 깨져서 여기에서는 새누리당이 승리했는데 그 후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졌고 그리고 지난 4월에 보궐선거에서도 504표 차죠. 0.54% 정도로 강기훈 후보가 이제 낙선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물론 지금 새 후보를 여영국, 이흥석, 서경철 새 후보가 합쳐서도 강기훈 후보한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박빙의 선거로 가기 때문에 물론 뭐 6일에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6일까지니까 예. 6일 전까지만 민주당이 저는 양보를 해야만이 이 지역에서 박빙의 승부로 승패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